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ESG와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법무법인 오지헌 변호사입니다. 제 주제는 먼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ESG 경영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살펴본 다음 구체적인 세부 법적 쟁점으로서 첫 번째 인권 침해, 그리고 두 번째 공급망 실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경영에 따른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SG 경영과 관련된 시작점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ESG 경영을 도입하게 됐고 바라보고 있느냐를 살펴보면은 그 리스크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대표인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은 발전용 석탄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에서는 자금을 빼고 또 기업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의결권을 행사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투자자로서 지속 가능한 또 발전과 또 투자를 위해서는 ESG가 고려돼야 된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촉발된 흐름은 이제 소비자에게까지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의류 브랜드인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물건을 적게 사고 또 소비자들이 회사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라고 하면서 역발상적인 광고 문구를 제시했고요. 이로 인해서 오히려 소비자들은 더 이 파타고니아 브랜드에 열광을 하고 실제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소비 이벤트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고 큰 홍보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SG가 그냥 단순한 선언 내지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국내와 또 국외에서도 계속 그 기업들을 상대로 한 ESG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왔습니다. 본격화된 것은 이제 최근 들어서이긴 한데요. 한국거래소에서 계속 그 상장 기업들 상대로 평가를 해오고 있고요. 또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과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었던 그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 한국 ESG 기준원으로 2022년 기준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ESG 평가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MSCI라든지 S&P 또 FTSE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외 상장 기업들을 상대로 평가를 해왔고요. 국내 기업들도 이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규범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ESG 경영이 또 일종한 민간 기관의 평가 내지 신용 평가의 기준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최근 동향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국제기구는 이미 유엔과 OECD에서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고요. 그 규범들은 일종의 소프트러, 연성 규범이었다면은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법들은 상당히 강한, 그래서 불이행 시에 강제가 되고 또 과징금이나 일종의 이행 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또 최근 들어서는 독일에서도 이런 공급망에서의 ESG 경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모기업이 또 아니면 바이어가 그 자회사 내지 그 관계 회사들을 상대로 실사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실사 의무화법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처음 시작부터는 어떤 재무적인 위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투자자들이 돈을 뺀다던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ESG 경영의 실패는 재무 위험을 낳게 되고 나아가서는 또 기업의 평판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 제도를 근거로 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위험성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3월 주총을 얼마 앞두고 네덜란드 연금 자산 운용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업들이 구체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검토하겠다라고까지 선언하면서 기업들을 압박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ESG 경영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업들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 RE100이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100% 쓰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고, 그 선언은 일정한 본인들이 로드맵을 세우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일정한 실천하느냐, 그것을 계속 또 보고하고 또 모니터링 하는 것이 이 글로벌 이니시티브 RE100의 취지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이죠. 최근까지 연구와 검토를 한 끝에 2022년에 가입이 됐고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부분은 이미 4년 전에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 소비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스콥 1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스콥 1이라고 하면 관계 회사들이 아니라 그 해당 회사 자체만 두고 봤을 때 전부 재생에너지로 사용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또 이제 공급망까지 이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숙제는 안고 있지만 우리 나라 기업들에 비하면은 다소 앞서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법적 쟁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과거에 어떤 법적 판단을 받아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좀 전통적으로 어떤 모기업이 자회사가 저지른 또 아니면 자회사의 사업 활동에서 관계된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모기업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그간의 사건들이 있어 왔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의 판례법을 통해서 주의 의무, 기존에 있던 주의 의무 법리가 적용됨으로써 지금까지 모 회사의 책임을 다소 면책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계속 법리라는 것이 계속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어떤 판단을 받을 거라고 이 판례법을 통해서 확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런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모 회사의 책임이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법리는 세 가지 주의 의무 판단함에 있어서 모기업의 주의 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먼저 예견 가능성, 모 회사가 발생한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근접성, 모 회사와 자회사 간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모 회사에게 주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모 회사의 주의 의무를 판단해 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어떻게 아까 좀 살펴봤던 부분은 1990년대 판결이었는데 이제 2019년에 이르면서 최근에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비아의 국민들이 영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 베단타와 그 자회사를 상대로 채굴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영국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살펴본다면은 그 주민들은 구리광산으로부터 유독성 유출물이 배출되어서 원고들이 살고 있는 땅과 수로에 피해가 발생했고 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본안을 다투기보다는 과연 영국 법원에 관할권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 다투었고요. 이 부분에서 쟁점은 결국 원고들의 청구가 모 회사인 영국 기업 베단타를 상대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느냐. 두 번째, 잠비아에 있는 희생자들과 신체적 피해를 포함한 사건에 대하여
과연 영국 법원이 관할 건은 갖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법원은 이 베단타 기존의 일반적인 불법행위법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판시하면서도 그 기준을 베단타의 정책 내지 감독 수행 여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베단타가 모회사가 이 사건 발생에 있어서 개입하였느냐를 갖고 판단을 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판단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과연 적절한 법정지가 영국인지 아니면 잠비아인지가 검토되었는데요. 베단타는 잠비아 법원이 이미 그 합의 관할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잠비아의 법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합한 경험을 갖춘 법무 인력이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실제적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영국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속에서 사실은 이 부분 베단타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영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면서 상당히 속도가 붙었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은 결국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상 합의를 함으로써 사건 자체는 종결이 됐던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위노칼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미국의 사례인데요. 위노칼사는 이제 석유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야나다라는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해서 석유관을 통해 태국으로 가스를 수출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미얀마 군사 정권의 인권 탄압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다소 무시하고 그래서 인근 마을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또 기반 시설을 만드는데 협조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조장하고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요. 그 근거가 됐던 미국의 법률은 이제 국외 불법행위법이었습니다. ATS라고도 약칭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미국 영토 내에서의 기업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미국 기업의 불법행위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특별법이 이제 국외 불법행위법이었고 이 법을 갖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미얀마 피해 주민들이 제기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법원은 위노칼에 대해서는 본안 적격이 있다고 보면서 위노칼에게도 교사 방조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당시에는 센세이셔널한 판단이었고 이제는 민간 기업에게도 국제법 위반, 인권 침해를 이유로 ATS에 따른 국외 불법행위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사례였습니다. 실제로 또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위노칼은 배상 합의를 통해서 더 이상 소송이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합의를 통해서 사건은 종결되었던 사안입니다. 또 이제 그 많이 아시는 그 회사죠. 월마트. 그 월마트에 물품을 공급하는 또 방글라데시, 또 중국, 인도네시아, 스와질랜드, 니카라과 등 각국에 위치한 공급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급업체의 근로자들이 이제 월마트를 상대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했는데요. 그 근거가 됐던 부분이 월마트가 선언했던 행동 강령들이었습니다. 그 행동 강령을 살펴보면은 그 월마트가 행동 강령에 대해서 단순히 선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니터링도 하고 현장 조사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요. 그 부분 때문에 실제로 본인들이 선언한 행동 관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실제로 이 부분은 월마트의 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행동 강령이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시사점이 컸던 당시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행동 강령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일들, 그런 의미가 컸던 케이스였습니다. 캐나다 법원의 사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했던 라나 플라자 공장 건물 붕괴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건물 붕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캐나다에 있는 그 관계와 법원에서 그 캐나다 기업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도 결론적으로는 책임이 인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쟁점화되었던 부분들이 해당 그 기업에서 선언하고 있었던 CSR 기준, 또 행동 강령들이 소송의 근거가 되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상당히 이런 행동 강령에 갖고 있는 무게감과 의미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들이 해외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있고 또 종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6년 3월경에 국내 로펌이 이제 미얀마 주민들을 대리해서 미얀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 기존에 있었던 어떤 해외 사건하고 유사한 부분 내용이긴 한데요. 그 미얀마 군부 세력이 주민들의 토지 사용권을 강제로 침탈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였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라는 이유로 이제 소송이 국내에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가 국내 법원에서 사건화됐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관심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현재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 판결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법원이 관할을 갖는다는 것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도달하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현지 주민들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우리 금융주선 기관들을 상대로 더 이상 금융주선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금융주선 행위를 하지 말아라는 금지 청구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제가 관여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이 화력발전소 사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어떤 레터들도 날라오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소송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주민들이 졌습니다. 다만 그 이유로서 우리나라 법원은 이건 비록 우리나라 관할은 아니지만 현지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은 관할권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취지의 판단을 함으로써 이 소송은 그대로 한국이 아닌 인도네시아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인권 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면서 야기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 왔는데 ESG 경영이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는 법원의 판단도 확실히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법적 쟁점으로서는 공급망 실사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세관에서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산출된 태양광 부품을 수천억 원어치를 압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2022년 6월에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이 발효됨으로써 발생한 사건입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소수민족 위구르족들에 대해서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유엔의 인권 보고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미국과 유럽 등 국가에서는 위구르에서 산출되는 물품들, 뭐 섬유 제품, 태양광 관련된 제품들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였고 이를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법을 만드는 상황이고 미국이 먼저 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인권 침해를 이유로 더 이상 그 해당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래서 기업들 중에 신장 위구르 제품을 사용하는 소싱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법을 영향을 받아서 공급망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강제 노동에 따른 어떤 산출물들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법안들은 EU에서 계속 2021년도부터 계속 입법화되어 가고 있고요. 2022년 9월에는 강제 노동에 대한 인한 산출물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는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ESG를 고려한 공급망을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한 어떤 액션으로서 일환으로서 실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실사에 대한 부분도 계속 유럽 의회에서 제도화되고 있고 작년에는 집행위 지침까지 초안이 발표되어 확정된 상태입니다.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규제는 영내, EU 영내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역외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되고 있고요. 특히나 고위험 산업군으로서는 섬유, 광물, 또 농업, 임업, 수산업인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입법과 관련된 움직임들은 EU 차원에 그치지 않고 EU 회원국들, 개별 국가들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 실사 의무법을 2017년도에 발효하였고요. 또 네덜란드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이제 2019년도 5월에 채택해서 2022년도에 잠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확정적으로 2023년 올해부터 이제 기업 공급망에 관련된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은 독일은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면서 2023년부터는 근로자 3,000명 이상인 기업, 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인 기업을 상대로 실사 의무를 강제하고 또 실사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8천만 유로 또는 연매출 2%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폭스바겐이나 다임러, BMW 등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뿐만 아니라 대형 의류업이나 식품 제조업계에서도 이런 인권, 환경 보호, 또 아동노동 금지 등에 관련해서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들 상대로 공급망 실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 공급망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의로 작년부터 이미 일부 기업들은 그 실사를 받아왔고요. 그에 따라서 사전 대응 차원에서 명백히 문제가 된 기업들 일부는 거래가 단절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망과 관련된 분쟁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그 프랑스에서 있었던 사건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프랑스는 이미 익히 그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입법화해서 시행 중이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프랑스 법원에서 우간다에서 발생한 어떤 인권 환경 침해에 대해서 우간다의 인권 환경 보호 단체가 프랑스 정유회사인 토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고 아직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토탈이라는 그 석유회사뿐만 아니라 그 업계 상당히 큰 이슈를 가져왔고 이 부분은 기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특정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어떤 기업 전반의 사업 내용에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을 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인 사건이 없었음에도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큰 임팩트를 가져왔던 사건이고요. 이 부분은 기업 실사 의무화법 자체가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실사 의무나 주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ESG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봤고요. 이제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할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련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30대 기업들에서 발간하고 있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ESG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먼저 협력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ESG를 평가하는 기업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ESG 관련된 컨설팅과 교육을 하는 기업들도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행동 규범을 직접 제정하는 기업들이 많았고, 마지막으로 환경 안전과 관리를 직접 지원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ESG 경영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향하고 있는 점은 사실 ESG 경영 자체의 내재화입니다. 특히 이 ESG 경영을 내재하는 과정에서 먼저 어떤 규범을 선언하고 또 그걸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이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 지금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교육이 갖고 있는 기능, ESG 경영 차원에서의 교육이 갖고 있는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는 점점 의미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직원뿐만이 아니라 협력사들을 상대로 한 ESG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ESG와 관련된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어쩌면 교육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